드디어 품사 마지막 시간 감탄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9개의 품사들 중에 8개를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조사까지. 조사가 조금 길었죠. 감탄사까지만 배우고 나면 이제 품사가 끝나니까 저번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쪽에 있는 품사들 배운 거 그냥 두지 말고 복습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품사를 좀 완전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가봅시다. 독립언이에요. 기능이죠. 독립적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문법적인 관계가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주어나 서술어 이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수식을 당하거나 수식을 하거나 절대 그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말이다. 감탄사 하나밖에 없죠. 우리 흔히 감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문법적으로 감탄사의 의미는 어떤 단어들의 의미를 말하냐 하면 놀라거나 혹은 부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불렀을 때 우리 대답해야죠. 쌤들 대답 안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대답하거나 이런 어떤 또 느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감탄사라고 해요. 쌤이 지금 수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감탄사였어요. 사실 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감탄사예요. 감탄사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부사 설명할 때 쌤이 성분부사 설명할 때 말했던 것처럼 굳이 그런 범주를 이렇게 다 공부하지 않아도 고3 수능 문법 정도에서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굳이 공부하지 않는다. 뭐 감탄사도 전성 감탄사, 요구 감탄사, 그리고 뭐 태도 감탄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몰라도 되고요. 일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감탄사라고 한다. 우리 놀랐을 때 어떤 감탄사 보통 쓰죠? 뭐 앗 이런 거 쓰죠. 뭐 어머 이런 감탄사 쓰는 뭐 여학생들 있고요, 그죠? 남자가 쓰면 좀 재수 없고. 그 다음에 부르는 말들, 뭐 야 이렇게 많이 부르죠. 어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 받을 때는 뭐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요 하나의 단어예요, 감탄사. 뭐 이봐요의 높임 정도인데 하나의 단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대답도 하죠, 그죠? 응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아니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예요. 그런데 이 감탄사들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품사의 통용과 좀 관련된 감탄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아니 이런 건데,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쌤 수업을 지금 듣는 학생들 중에 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지금 벌써 예상이 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아니의 의미도 아닌데 항상 내가 뭐 말을 하면 아니 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안 좋은 습관이다 빨리 고쳐라 하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쌤이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말을 이렇게 아니나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아니, 약간, 뭐 뭔가, 막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사실 의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가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특히 아니는 안 좋아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쟤는 내가 말하는 것마다 왜 다 아니로 말해? 내가 말을 듣기 싫은 건가? 삐딱하게 자꾸 받아들이네? 뭐 이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별로 이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걸 얘가 자꾸 방해를 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쓰면서 저는 못 느끼겠지만 자꾸 쓰다 보면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의식적으로라도 안 쓰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저런 이런 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이런, 그런, 저런 뭐라고 배웠죠? 관형사라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감탄사 저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쌤이 처음에 설명했던 감탄사의 종류 중에 전성 감탄사라고 해서 원래는 감탄사가 아니었는데 감탄사로 그 성질이 바뀐 것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왔는데, 우리가 감탄사로 쓸 때에는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할 때 놀람의 의미로 쓴다는 거죠. 뭐 긍정, 부정 할 때 그 부정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저런 할 때도 이렇게 가리키는 지시관형사의 의미가 아니라 안 됐네, 저런, 이런 의미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니까 얘네들은 감탄사로 쓰인다라는 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아니를 앞에 내놓고 품사의 통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었어요. 감탄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즉 감탄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부사로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 요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더해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요 감탄사 중에서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요거 정도만 조심해주면 되는데, 위에서 쌤이 이야기한 이 감탄사 중에 부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탄사들 있죠. 야, 어이,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들, 요런 것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부르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호격조사라는 게 있었죠. 그죠? 뭐 아나, 야나, 뭐 여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요런 것들하고 간혹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안 헷갈려야 정상인데, 중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내요. 철수야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감탄사가 쓰이지 않은 것은 막 이런 아주 쉬운 문제를 낸다고요. 근데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야는 호격조사고 부르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철수는 사람 이름인데 이걸 철수라고 부르네, 부르는 말은 감탄사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 전체를 감탄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감탄사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제 우리 품사 끝났고 9개의 품사를 모두 다 배웠고 정리가 다 됐어요. 그죠? 이제 쌤이 계속 얘기했던 품사의 통용, 문제가 나올 때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능 수준에서 품사를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가 단골이에요. 단골 맛집. 요런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2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많은 걸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칠 때 기억해서 그걸 꺼내서 쓰면 너무 피곤하고, 품사의 통용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해놓고 문제 풀 때 그 이해한 바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대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는 쌤이 이미 적어놨죠.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뭐 예문을 쌤이 좀 적어보면 요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 제목이죠. 본대로 말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뭐 이런 예문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쓰인 대로가 지금 서로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로를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의존명사로 쓰일 때 이 대로나 조사로 쓰일 때 이 대로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뭐 앞서 말한 대상, 앞서 말한 상태와 다를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뭐 이런 의미로 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의미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의존명사와 조사, 이 둘은 그 쓰이는 환경이 확연히 달라.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대로의 앞뒤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봐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딱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게 얘는 앞말과 띄어서서 혼자 쓰고 있고, 그죠? 얘는 앞말에 결합해서 붙어서 쓰이고 있죠. 그죠? 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떤 성질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조사는 체언 뒤에 주로 결합해서 쓰인다. 그죠? 물론 부사 뒤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용언의 어미 뒤에, 활용형 뒤에 결합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한단 말이지. 근데 의존명사는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 것처럼 앞말과 띄어쓴다. 의존명사는 띄어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걸 이용하는 거지. 얘는 지금 띄어쓰고 있고, 게다가 얘가 의존명사라는 확실한 증거는 앞에 있는 이 말이 관형어라는 것. 그죠? 우리 관형사형 어미 벌써 한 2번 정도 봤잖아요. 동사 보다. 의 어가는 보호까지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딱 붙여놓은 거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문장 성분이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된다. 의존명사는 뭐에 의존해야 된다? 관형어에 의존해야 한다.
그럼 얘는 이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쓰이는 의존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대로는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한다. 대명사잖아. 그죠? 대명사, 체언 뒤에 결합하는 얘는 조사다. 얘는 의존명사다. 구분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의존명사와 조사 구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앞말이 관용어인지 아닌지, 그리고 관용어가 아니라면 체언인지,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있는 지는 품사의 통용은 아니에요. 품사의 통용은 아닌데 얘네들하고 비슷하게 잘 다루어져. 지가 어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미로 쓰인다는 얘기는 어간 뒤에 결합한다는 얘기겠죠. 어미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얘는 단어도 아니잖아. 그죠? 의존명사와 어미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쌤이 예문을 좀 적어 볼게요. 기분이 좋은지, 표정이 밝다, 게임을 끄는지 1년이 되었다. 게임 끄는 지 1년 된 친구들이 있죠, 그죠?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여기 지금 지가 두 군데 쓰였는데, 쌤이 일부러 띄어 적었어. 일부러 띄어 적은 것만 봐도 얘는 의존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미는 어간에 결합해서 쓰니까 절대 띄울 수가 없거든. 근데 의존명사는 띄어 쓰게끔만 되어 있으니까 쓰인 환경을 보고 구분할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얘네들을 만약에 둘 다 붙여 써놨거나 혹은 둘 다 띄어 써놓으면 우리는 갑자기 당황하거든. 근데 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쌤이 아까 대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의존명사 대로나 조사 대로가 큰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보는 거였거든. 근데 얘는 의미가 달라. 의미가 어미로 쓰이는 지는 얘는 의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문. 즉 기분이 좋은지 확신이 아니에요, 그죠? 의문이죠. 표정이 밝다. 제 표정이 오늘 너무 좋은 거야.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게임을 끄는 지 1년이 됐다 할 때 이 지는 시간이 흘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미지와 사실은 얘가 요지야, 즉 은지 또는 니은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붙여 써놓으면 어디까지가 어미인지 어디까지가 관형사형 어미인지 잘 구분 못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쌤이 이제 지라고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즉 요 은은 얘랑 전혀 상관없는 애거지. 얘는 의존명사 하나의 단어고, 여기 위에 있는 은은 요까지가 어미인 거죠. 요까지가 조까지가 어간이고, 요 뒤에가 이제 어미인 거예요. 어미. 얘네들은 띄어 쓴 걸 보고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띄어 쓰기를 해놓지 않아서 둘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세 번째는 오늘. 오늘이란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 그러면 좀 똑똑한 친구들은 오늘이 그렇다면 어제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오늘, 어제, 내일 전부 다 명사, 부사가 다 있어. 오늘은 날씨가 좋아. 나는 오늘 왔어. 반가워. 자, 이렇게 했을 때 환경이 다르죠, 그죠? 명사라면 체언이니까 이렇게 뒤에 조사가 결합해 있을 거고, 부사로 쓰인다면 뒤에 의미를 제한하겠죠, 그죠? 쌤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품사의 통용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 주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 밝다. 얘는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앞에서 동사형용사 배울 때, 동사형용사 구분할 때, 그럴 때 써먹었던 방법도 여기도 적용할 수 있거든. 흔히 우리가 밝다라고 했을 때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는 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밝은 상태인데 그게 왜 움직이지? 어떻게 동사로 쓰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그 밝은 상태, 예를 들어
달이 매우 밝다. 쌤 하나 더 적어볼게요. 뭐 밝았다 해도 되고 밝는다 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거 쓰면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동사, 형용사 구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문이 되겠죠. 위에 있는 이 밝다는 밝은 상태야. 달이, 이 서술어가 설명하는 이 주체, 달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밝은 상태.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밝다는 무슨 의미냐? 어두웠는데 점차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움직임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죠. 어두운 상태였는데 밝은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바뀐다는 말은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질 때에는 동사. 그 다음에 딱 어떤 상태, 밝은 상태만 나타내는 때에는 형용사.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것도 기술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위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야. 키가 큰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바뀌는 것, 그죠? 이때는 자라다의 의미겠죠. 자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동사로 쓰인 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것처럼, 그죠?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품사로 쓰이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이제 뒤에 이제 우리 품사 끝났으니까 품사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이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맵을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다뤄볼 거예요. 이제 쉬운 문제 안 할 거고 좀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 좀 다뤄보면서 품사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고요. 좀 보고 이제 품사를 좀 완성을 한번 해보자고. 오늘 감사사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